안녕하세요. 아, 밥들 못 드시기 전이라서 좀 그러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널널한 개발자 최호성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일이죠. 네, 방송이 아니라 직접 자리에서 인프콘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40분씩 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런데 요걸 주제로 정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막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하신 분들의 공통 요소들이 있었고, 그걸 한 번쯤은 정리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또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어떻게 하셨냐고 저한테. 근데 사실 그것도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취업을 하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못 외우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걸어왔던 길을 좀 알려드리면 그게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이제 지나가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강조하는 게 CS 이론인데, 이게 이제 경력자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취준을 하고 계시는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위 개발자에게 기본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기본기는 뭐가 있고 어떤 순서로 어떤 공부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게 어떤 의존성, 그 이론 간의 의존성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4년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부트캠프 6개월 나오신 분들이 어떤 차이를 겪게 되는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CS 이론 중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경력자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는 날이 오시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 중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한 대략 한 1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연히 상담 요청을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강의만 올리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상황 이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글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러다가 이제 글로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힘드시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아예 자료화 시켜서 만들자라고 하다가 이제 저게 대략 한 2년 가까이 진행을 했고, 영상 확인을 해보니까 114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올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결국 요렇게 되더라고요. 요약을 했더니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국비 지원 교육이었어요. 저 국비 지원 교육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나요? 이거 중요한가요? 이거 나오면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매번 비슷한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사님 잘 만나셔야 돼요. 학원이 어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은 인프런 같은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 인프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유대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단방향성이죠. 그러니까 굳이 교육을 가는 거는 양방향의 어떤 소통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거길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생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가시게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대는 국비 무료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거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이 주제를 벗어나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취준생 진로 상담 이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문의하시는 게 되게 많았는데, 거의 요약하면 진짜 한 문장이에요. 저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됩니까? 로드맵 좀 알려주세요. 딱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가서,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원하시는 기업은 소위 네카라쿠베로 설명되는 어떤 테크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SI 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
저 부분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한 네 번째 주제로 다룬 이야기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SI 업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반반입니다. 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그 자리에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현업 개발자 진로 상담입니다. 이직과 연계되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네,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참고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한테 이제 그 질문하셨던 분 중에 어떤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이분에 대한 해시태그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전형적입니다. 비전공자시고요. 그다음 자바 백엔드 개발자인데 SI 업체에서 이제 수년간의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그 다른 업체로 이직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직을 하신 업체가 빅테크라고 분류되진 않지만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고 기술성이 대단히 중요한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거길 딱 가보니까 본인의 상황이 이제 소위 멘붕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그동안 경력을 잘못 쌓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나는 깊이가 없다. 한 가지에 집중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UI만 보고 그러니까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반복적인 기계적인 코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웹의 성능이라든가 운영 등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반 운영 지식이죠, 운영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일정 따라가다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문제 이슈 트래킹만 하다가 이제 끝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생은 죽도록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5년간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기술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그랬죠. 특히 이제 약간 그 네이티브 코드를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저처럼 CC++계열을 오래 계신 분들의 근본적인 조금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바로 언어만 바뀐 거 아니야? 웹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이유가 뭐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폄훼한다라는 느낌보다 그 뭐 언어가 달라지고 환경이 조금 바뀐 건데 뭐 그걸 이렇게 어렵다고 할 게 뭐지? 근본적으로 같잖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트러블 슈팅 시에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도 두 가지예요. 예, 일단 불이 났으면 불난 원인이 중요해요. 불을 끄는 게 중요해요. 일단 불을 꺼야 돼요. 그 불 끄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일단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끈 다음에 왜 불이 났는지 조사를 해야죠. 그 두 가지 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 보통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자, 선배, 사수 뭐 이런 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때 이제 영웅처럼 딱 등장해서 불을 딱 꺼주는 거죠.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도 좋아하세요. 네. 아무튼 계속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게 내가 개발자로 길을 가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을 하시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로 이 부분 있죠. 비전공자시면서 자바 백엔드 개발 국비 지원으로 6개월 길게는 이제 2번 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SI 업체를 거쳐가지고 어떤 기업 이상으로 넘어가셨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유사 질문이에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라도 CS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개발자로 계속 살 거라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공부에 관련돼 가지고 나도 이제 좋은 그 업체에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뭐 100문제 이상 풀었고요. CS 이론 공부했고 각종 프레임워크 뭐 이제 온갖 종류의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CS 공부로 돌아가는 데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되냐. 성과는 내기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체감은 안 되는데 공부는 또 해서 취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이미 정리돼서 영상이 여럿 있어요. 그것대로 보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맞고 틀림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공부라고 합시다. 그럼 운영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컴퓨터 구조론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둘 중 그 어떤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운영체제하고 컴퓨터 구조하고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조를 먼저 한다고 쳐요. 그럼 컴퓨터 구조 공부한 다음에 운영체제 공부를 했죠. 그럼 다시 컴퓨터 구조 또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운영체제 다시 넘어가야 돼요. 한 번에 절대 안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준생이다, 나 사회초년생이다 그러시면은 그 이해와 암기의 경계가 뭘까요? 이해라는 건 어떤 결과적인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도달하려면은 일정 수준의 암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고통스럽게 외워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걸 외웠다가 다른 걸 보니까 그것에 의해 얘가 이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발 실력이 늘지 않는다. 참 희한하죠. 취준생도 같은 말을 하고 경력이 있는 분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기본기란 뭘까? 코딩 테스트 문제 많이 풀면 기본기가 늘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IQ 문제 열심히 풀던지 뭐 그렇게 하면 머리가 좀 좋아지려나요? 자, 그 최근에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멘토이시죠. 손흥정 감독님께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뭐 책을 쓰셨죠. 책 세문에 보면은 내가 이런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축구 선수라면은 시기라는 게 있죠.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나이 때 어느 수준에서 그걸 그 나이에 성장기에 갖추지 못하면 그건 이제 되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떨까요? 비슷할까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정말 다행인 거는 이거는 꼭 어렸을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여기 지금 중학생 앉아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중학생 분들한테 가끔 메일이 와요. 지금 아빠랑 뭐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 훌륭하다고 장차 이 나라의 큰 인재가 될 상이다. 막 이제 그렇게 제가 메일을 회신을 하거든요. 아버님이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님들이. 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큰애를 뭐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제 뭘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그걸 왜 아버님이 저한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좋은 의미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개발자에게도 어렸을 불태어라고는 못하겠지만 시기는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경력이 5년, 6년이 쌓인 그 시점에서 이제 되돌아가서 나 다시 CS 이론 공부할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어지간한 결심으로는 그게 쉽게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업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경력이 5년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남자분들 같으면 30대 중반이거나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의 조건의 워스트 케이스의 워스트 케이스를 다 합친 어떤 상태에서 밤에 1시간씩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쉬운 선택이 결코 아닐 겁니다. 꼭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가급적 그게 취업 전이시면 제일 베스트할 것 같고요. 기본기 좋으면은 뭐 기본기라는 게 근데 뭐냐? 뭐 결론은 요 CS 이론이죠. 요 CS 이론인데 요 CS 이론 CS 이론인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양자역학 컴퓨터가 나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용화되면은 저는 은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변함이 없는데 이게 원론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면은 결과적 현상을 외우게 돼요. 그게 비전공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환경상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이에요. 뭔가 자꾸 외워요. 난 이해가 안 가니까 저게 저렇다니까 외우고 그걸 구글링을 하든지 챗GPT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뭐가 하나 나와봐요. 특히 웹 쪽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느낌이에요. 한 2, 3년 주기로 뭐가 확확 바뀌어요. 프론트 따는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원론적인 측면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에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나비 효과처럼 나중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딱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분은 한 일주일 책 보고 일주일 인강 듣더니 한 달 지나니까 실무에 투입돼서 그걸로 뭘 하고 앉았어요.
난 답답한 거죠. 이제 비전공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한 달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뭐가 헷갈리고 예제를 따서 넣을 수는 있겠고 에러가 안 나게 돌릴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구별을 못 하겠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환경 전환이 어렵다라는 게 저게 어느 순간 못 견디는 시점에 딱 다가와 버리면 그땐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뭐 제 잘난 척인데 아시지만 저는 웹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웹플럭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길래 그건 저 모르는데요. 그래서 알려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공부를 한 20분 해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OS에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에 올려졌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추측해서인데 틀렸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스스로. 조금 왜곡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올렸던 거고, 그게 이제 맞다라고 확인들을 해주셔서 아 나는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운의 근거에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자, 제일 중요한 장표일 수 있어요. 오늘 얘기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를 꼽으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5가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의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면은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무조건 다 배우죠. 거기에 뭐 OOP니 뭐니 함수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빼더라도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건 C 언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컴퓨터 구조를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거를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택이란 말이 들어 있잖아요. 스택은 뭘로 가요? 자료 구조죠. 그럼 자료 구조 공부를 해요. 근데 자료 구조의 어떤 논리 구조를 뭘로 써놔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놔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컴퓨터 구조랑 운영 체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히 C 언어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컴퓨터 구조로 왔더니 알고리즘으로 가야 되네. 이번엔 내가 스택은 배웠으니까 Q로 넘어가 봐 이럴 겁니까? 이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그 C 언어의 창시자죠. 데니스 리치 선생님이 딱 요런 스타일로 생기셨죠. 근데 인상이 좀 유아하신데 그것만 다루고 딱 그렇게 해서 묘사가 됐고 거기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 오라클인데 데이터베이스죠. 예. 웃긴 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운영체제하고 둘이 거의 1대1로 싸워도 데이터베이스가 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나중에 여러분이 백엔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뭐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결국은 DB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따지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IT 시스템에서 근간이 되는 거의 뿌리에 해당돼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가 흔들려 봐요. 이거는 지금 프론트에서의 어떤 문제하고는 비교도 못하는 후폭풍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특히 그게 결제랑 연결되는 순간 진짜 잘못하면 초대형 사고가 나고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되는 어느 백본에서 백단에서 무슨 일이 나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돼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의료 여러분 결제를 하시면은 건강보험공단에 2시간 내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원에서 공단까지.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요.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구조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중에 언제 유리해지냐면 데이터베이스도 결국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운영체제도 결국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램이 오류가 나서 장애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전 당해봤어요. 램이 오류가 나가지고 그런 일도 당해봤는데 그 메인보드 칩셋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에서 생기는 건 일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그런 온프레미스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중에 배워야 될 게 뭔가요? 그러면 이 그림상 숫자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숫자가 하나도 안 써진 놈이 있죠. 컴파일러입니다. 여러분이 컴파일러 이론을 제대로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에 눈뜨게 되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의 근본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새로운 언어가 하나 나왔어. 예를 들면 러스트가 앞으로 더 말을 한대. 그래? 어. 근데 난 좀 싫으네. 난 뭐가 좋으네. 이런 나의 식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업에서 5년이 지나서 내가 실무 경력을 살고 있는데 이제와 갑자기 C 언어를 들고 내가 자바 개발자로 5년 살다가 물론 자바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갑자기 컴파일러 만들겠다고 설치고 나도 하이레벨 언어 한번 설계해서 만들어 볼래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현실적으로 될지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현실의 문제예요. 앞으로 계속 겪게 될. 자, 그런 고민을 저는 안 했을까요? 예,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 비전공자입니다. 네, 비전공자라서 어떤 의미로는 전공자보다 더 노력했어요. 걔네들은 책을 보고 4년 동안 배웠잖아요. 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걔네가 안 봤던 책도 봐야 되고 걔네는 그 정해진 틀을 따라갔지만 저는 그 틀을 따라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온갖 실패를 다 해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나 자료구조 알고리즘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실 텐데 특히 운영체제하고 컴퓨터 그 구조 이 두 가지는 잘 알아두시면 장애 대응 해결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실 거예요. 혹시 부트캠프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거기 출신이시라면 여러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배운 걸 누군가는 4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 4년 동안 무슨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도 다 해냈을 것이고 외워서 냈든 베껴서 냈든 어쨌든 용어라도 들어보고 노력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4년 동안 쌓여인 거하고 내가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서 6개월 만에 그걸 다 따라잡을 수 있어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그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죠. 되게 저 그림을 이제 그 강의하느라고 매번 그리면서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도 몰랐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레이어드 구조가 어떻고 다 좋은데 OSI 7레이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추상적 관념이고 어떤 그 프로토콜이죠.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임플레멘테이션은 운영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든지 어플리케이션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커널의 구성 요소라는 건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 접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이걸로만 접근해라고 OS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모든 접근 통제는 파일이라는 존재로 제한되어 있고 그 파일에 대한 액세스 퍼미션이 결국 권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가 되게 중요해지냐면 파일 입출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랭귀지를 뭘로 썼던지 간에 어떤 파일에 대한 IO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럼 그 리퀘스트가 바로 끝나가지고 저기 타고 내려가서 장치까지 움직인 다음에 함수가 리턴하면 블러킹이죠. 근데 여러분 OS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프로그램한테 프로그램 간에 통신을 해요. 야, 나 IO 할 게 있는데 네가 해줘. 툭 던지고 난 가. 그럼 뭐예요? 넘블러킹. 그럼 모든 IO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블러킹 IO를 한 게 아니죠. 넘블러킹 IO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동기 입출력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스레드를 여러 개 사용하지 않아도 멀티 스레딩한 것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js 같은 놈들이 그렇게 작동을 해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생각보다 안 느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공을 하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결국 나뉘는데 이게 대단히 제가 중요한 요지 하나 말씀드린 게 I/O 부분이에요. 네트워크는요 기본적으로 빨라요, 느려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도 있고 그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도 있잖아요. 하드 디스크 많이 느리죠. SSD는 그래도 한 대여섯 배 빠릅니다. 그러면 SSD하고 네트워크 입출력 속도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네트워크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1GBps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10G로 가잖아요. 그 어떤 PC로도 입출력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인터넷 백본 라인 있죠. 예를 들면 내가 KT 연구소에 딱 갔어. 그랬는데 KT 네트워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KT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을 딱 1분만 저장하고 싶어. 디스크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걸 일단 담을 수는 있을까요? 그 레벨로 가면은 이거는 소프트웨어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터벌이 나노세크 밑으로 떨어져요. 거기에서 벌스트 현상이라는 것도 나고 그걸 캐치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화시키려고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드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I/O 속도를 올려준다거나 무슨 스케일 업을 하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OS로 넘어가면 항상 이게 속색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든지, 그러니까 뭐 패럴렐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땐 콘커런시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락 한 번만 잘못 걸면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게 제일 슬픈 그림 아니에요? 네, 휴지가 없어서 못 나가시는 분, 네, 나와야 들어가는데, 그죠?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착 상태기가 데이터베이스랑 결합을 하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정말 못한다고 티나는 게 뭐냐면 DB에서 데드락이 나도록 그렇게 구성하신 경우가 이제 그걸 DBA가 알아서 다 해주면 행복하겠지만 안타깝지만 개발자도 어느 정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결국 어디서 노네요?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락을 어떻게 걸 거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김영환 강사님이 어드밴스 자바 강의를 내셨던데 제가 그 강의를 샀어요. 왜 샀냐면 카스 얘기가 들어있어서 아니 컴페어 앤 셋이 왜 자바에 나오지? 그 정도로 고속을 요구하면 네이티브에서도 힘든 영역인데 근데 그걸 다루는 게 캐시하고 램 사이 어디예요? 그리고 여러분 JVM에서 가비지 컬렉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형한정어 볼러트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컴파일러 최적화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의존성 분석 조금만 실패하면은 같은 코드인데 기계어 번역이 달라지면서 사고가 나요. 자바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바는 JVM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더 골치 아픕니다. 요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건 생략을 할게요. 제가 수행했던 SI 사업 아니다. 이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 거기서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근데 보시면은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이용한 디바이스 및 관련 취약점 정보를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근데 검색 성능은 1TB 기준 검색 결과 출력 시간이 얼마 이내 돼야 된다. 성능 요구 조건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이제 제안서의 내용이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하고 검색 엔진 부분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고속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중화시켜서 분리하는데 그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이제 노드.js 쓰고 프론트 따는 당시에 이제 뷰.js가 조금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찰나에서 뷰로 해드릴게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제안서에. 그 파티셔닝이라고 하죠. 이제 도큐먼트 DB에서는 샤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걸 계산을 했어요. 데이터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때 이 수치를 만든 거거든요. 얼마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 어느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제시한 하드웨어 스펙을 조사해 갖고 실제 실험을 했더니 노드 하나당 샤드를 그러니까 2개까지만 띄우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어요. 그걸 실험을 계속 해 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CS 이론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를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에 대한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자면 대략 한 이제 이 생활을 30년 한 것 같은데 30년 동안 그럼 되게 열심히 살았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뭐 저라고 뭐 방황하고 놀고 이런 날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어떤 그 지난 여정을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 없었던 건 멘토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길을 파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그 비효율적인 트랙을 탔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막연히 제가 보안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보안을 택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아예 저의 커리어를 가져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 과제, 그러니까 기술 연구 용역이죠. 그런 거랑 SI 사업을 주거로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노하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는 개발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걸 병행하게 돼버렸어요. 저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왼쪽에 이제 멘토도 없고 어떻게 나 혼자 해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했던 어떤 무엇이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글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 변수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온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SPC 3000C라고 10 메가헤르츠 CPU가 있습니다. 8088 프로세서인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980년대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는 그냥 재미였어요. 좀 신기하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그러니까 그때가 애플 1 시절입니다. 거의 애플 1, 2 얘기인데 그 시절에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가 대략 한 20살이 되는 지점부터 난 이제부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겠어라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나 처음 배울 때 별짓기 놀이 같은 거 하죠. 반복문 돌릴 때, 이중포문 돌리기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제가 처음 만졌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딱 보고 야 이거 별로 안 어렵겠는데 그때는 베이직이라는 언어였거든요. 그 한 5분 10분 생각하면 될 줄 알고 했다가 2시간을 걸려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한 거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라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은 결국 막연한 동경과 재미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사항 중에 이제 그 20대 때 이제 그 저런 공부들을 하면서 그때 저를 가르쳤던 학원의 강사님들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사 때려치고 다시 학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강사가 가는 학원도 있네. 그래서 이제 그거 저런 걸 알아보고 계획을 쭉 세웠어요. 30살까지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슨 공부를 언제까지 끝낸다. 근데 그때 제가 20대 때는 군대가 2년 2개월이었어요.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때 윈도우 95와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세상에 인터넷은 없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인터넷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사마 아저씨가 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함께 떠나는 인터넷 세상 막 이걸 광고하고 있고 난 누구 여긴 어디 이제 나 그래도 좀 못하지 않았는데 하다가 갔다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리셋. 그래서 이제 그때 인터넷에 소위 삘이 꽂혀가지고 나의 갈 길은 저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딱 30살 될 때까지 제가 계획했던 데 공부는 일단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실력이 는 건 언제였냐면 대략 한 그 6개월 동안 폭발적으로 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하다 늘었냐면은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거의 석 달을 했어요. 그거 하나만.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돼요. 밤에 수업을 3시간 듣거든요. 근데 그 책이 그 관련 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교재가 다 영어예요. 원서로 봐요. 그 학원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해요. 연습 문제를 같이 풀다가 다들 이제 장님 문고리 잡듯이 개미 모여 앉아 코끼리 걱정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거 이렇지 않냐? 이거 저렇지 않나? 막 싸워요. 갑론을박을 벌려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수업 듣고 물어봐요 강사님한테. 저희가 한 대여섯 시간 떠들었는데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데 이러면 멘붕이죠.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많이 늘었던 건 그때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였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좀 객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딱 길이 딱 열린 거예요. IT 벤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편안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난 대기업 안 가. 내가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후회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온갖 정보 과제 고생하면서 다 쓰고요. 진짜 생존하려고 코딩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보고서에 대해 눈뜨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나한테 일주일 주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00페이지 정도 책을 한 권 쓰는 게 생각보다 쉽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좀 여기서 멘토가 없었던 걸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게 됐고 대단히 심각하게 우울증을 좀 앓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비타민 D를 좀 잘 먹고 운동했으면 끝날 단순한 일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못했던 거는 그건 좀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개발자들은 다 잡아다가 비타민 D를 퍼먹여야 된다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몸이 못 받쳐주면 그거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30대 연장선에서 40대를 보내게 됐는데 결국 제가 이제 실력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딱 저 때 30대 초반 때가 가장 그때 20대 후반에서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써놨는데 SI 사업 수행을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1년에 혼자서 과제 3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저 혼자서. 그거를 한 7, 8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실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 쓸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했어요. 나 책 쓰고 싶다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쓰고 그 책으로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2가지 일이 사이드 잡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시 업무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세웠던 플랜이 뭐였냐면 개발자는 프리랜서로 살아도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아이디어란 게 뭐지? 그때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년에 딱 6개월만 일하고 한 달은 그냥 쉬고 그다음 나머지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기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병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강사로 2달 살다 이러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가진 역량 중에 절반은 업무에다 쓰고요. 한 그 20% 정도는 집필이나 강의 쪽에 쏟아주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그 저기 유튜브에 그 유료로 묶여 있어갖고 마지막 완성된 장면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어요. 그거의 3번째 영상이 유료로 묶여 있는데 그걸 다 그리면 이 그림이에요. 네, 이건데. 이거 마우스패드로 만들면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만들까 말까 하다가 이걸 만들려고 봤더니 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3만 원이 넘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우스패드 따위를 3만 원씩이나 주고 산다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결국 웹이라는 게 저렇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끝에 있죠. 저기서 병목 현상이 나면 대책이 없는 직렬성을 갖는 구조로 돼 있어요. 스케일 아웃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보통 그 TCP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버만 스케일 아웃해서 보통 많이들 해결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받쳐주고 경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적 현상이에요. 제 나이를 사신 분들이면 저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CS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언제 후회하게 되냐면 그 타이밍을 놓친 몇 년 지나서 후회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미 그 후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슨 수를 내든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렇게 해서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시는 것밖에 사실은 대안은 없다.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근본적으로 왜 개발자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쯤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개발자로 살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로 계속 살기로 하셨다 그러면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분야에 뭐가 됐든 회사에서 이 부분은 홍길동 씨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나의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꼭 좀 갖추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여러분이 살아가실 세상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커지면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하시죠? 그 고민하실 시간에 그걸 먼저 선점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타이밍은 잘 맞췄네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있으면 깃발맨이 여기 계시는데 깃발맨을 따라가 주시면 2층에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얘기 들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